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학입니다. 네. 네, 오늘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그동안의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e스포츠의 지금 현재 산업의 현황은 어떻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비전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순서는 e스포츠의 정의,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의 현황, 그리고 한국 e스포츠의 역사, 국제 e스포츠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e스포츠의 E가 일렉트로닉 플러스 스포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e스포츠를 게임을 매개로 사람 간의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게임을 매개로 승부를 겨룸으로써 e스포츠는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전 스포츠로서 경기의 관전성, 게임 내의 관전 시점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성, 제도화, 규칙성, 신체적 움직임 및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 보시는 것처럼 경쟁성이 있어야 됩니다. 게임 자체로 저희가 게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게임 내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조건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옵저브 기능 등을 통해서 보는 이에게 관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관전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른 스포츠보다 e스포츠가 시청자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요즘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를 보면 3D로 360도로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스포츠 중계에서 구현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축구 중계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선수가 어떻게 슈팅을 하고 패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전통 스포츠는 360도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고 그걸 또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렇게 또 편집하는, 가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게임은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거에 4D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가능하고요. 게임 내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경기 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게임의 AI는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결국 선수 기량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요한의 플레이를 보고 또는 페이커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열광하는 것처럼 게임 내에 이미 갖춰져 있는 AI 시스템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이 그걸 컨트롤하면서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컨트롤들을 볼 때 팬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e스포츠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규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공통되게 해마다 연 20%에서 25%, 3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e스포츠도 타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e스포츠는 오히려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비대면으로 경기가 실시간으로 계속 열리면서 다른 스포츠가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꾸준하게 한국 같은 경우도 22.8% 정도가 28년 대비 2019년에 그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는 프로 구단들에 대한 외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대표 리그라고 한다면 LCK가 있을 텐데요. LCK가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구단들이 안정적으로 리그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프랜차이즈에 참가하는 팀한테 다양하게 이제 후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게는 120억 원에서
포함해서 많게는 32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활발하게 작년에 2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담원 게이밍에서는 기아 자동차, 또 뭐 젠지 e스포츠는 한성 자동차, 뭐 이런 그 다양하게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e스포츠에 참여를 하면서 과거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신한은행이 먼저 e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금융권에서 e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스포츠 산업 현황 중에서 또 e스포츠 시청 인구에 대한 시청자 현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CK 서머 결승 시청자 수가 약 35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다. 이게 동시 시청을 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누적 시청자 수를 계산을 할 때는 동시 시청자 수의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누적 시청자 수는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 스프링 시즌에 대비해서도 일평균 시청자 수가 7%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건 해외 시청자 수가 12% 정도 대폭 증가를 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스톱이 되면서 한국의 KBO 리그가 미국에 잠깐 판권 판매가 돼서 중계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는 어떤 프로스포츠도 해외 시청자 수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LCK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EPL 경기를 시청하는 것처럼 LCK를 시청을 하고 있고, 이 시청자 지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얼마 전에 끝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 한 경기에서만 EDG하고 담원기하고 했던 경기가 최대 동시 시청자 수가 약 40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걸 이제 누적 시청자 수로 보면 약 4천만 명이 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청자 규모도 연평균 11.3%씩 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 e스포츠 시청자 전 세계의 시청자 수가 약 4억 9,500만 명, 약 5억 명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약 6억 5천만 명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뭐 EPL이라든지 뭐 프리메라 리가라든지 이런 축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북미 지역에는 메이저 리그, 그리고 NFL, 그리고 NBA 이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북미 지역의 3대 프로 스포츠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MLB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 시청 연령층이 2004년도에 제 기억엔 43세인가 그랬던 거가 지금은 MLB 같은 경우는 평균 시청 연령층이 57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평균 시청 연령층이 47세, 그리고 NBA가 가장 젊은데요. NBA는 37세 이렇게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10살씩 많아요. e스포츠는 평균 시청 연령층이 25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플레이어들도 계속 신규 유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규 팬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10대, 20대 팬들이. 그래서 과거에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10대, 20대가 지금은 30대, 40대가 돼 있고요. 지금 LOL을 즐기고 펍지 모바일을 즐기고 또 카트라이더를 즐기는 팬들, 시청자층이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e스포츠는 계속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신규 팬의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나왔던 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산업의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내 e스포츠의 인프라는 어떠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에서 최고 기량을 유지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은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 저번이 정말 턱없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만 나가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를 하는 선수들이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인프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이제 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롤파크를 비롯해서 V스페이스라든지 아프리카 프리겁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뭐 이 레벨업 지지에서 하는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7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암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전, 광주, 부산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로 문체부 주도로 지금 경기장이 다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또 진주에 e스포츠 독립 경기장 신축으로 경기장이 또 23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성남의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이제 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지금 여기는 상설 경기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성남에는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약 4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원 내에 독립 건물로 정말 명실상부한 전용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게 되겠고요. e스포츠 선수의 인지도 변화도 거기에 따라서 e스포츠가 잠깐 어떤 트렌드로 잠깐 이렇게 유행으로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e스포츠 일을 98년서부터 했으니까 20년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처음 할 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해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끝난 거 아니냐,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데 리그 이제 못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 프로게이머가 찍힌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프로게이머의 장래 희망 직업 순위에 10위권 내에 계속 있으면서 오히려 또 계속 다시 1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탄한 저변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한번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거의 모든 종목에서 e스포츠가 정말로 너무너무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 사실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했는데 재밌는 뭐 에피소드처럼 얘기를 하면 해외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e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세계에서 제일 유소년 시스템, 그러니까 그 생활 e스포츠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다. 유스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국내에서는 PC방을 청소년 유해 환경 이렇게 취급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그 PC방 시설들을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의 유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한국 e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9년서부터 2004년도까지를 태동기로 보고요. 이때 이제 e스포츠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에서 보는 스포츠로서의 어떤 정착이 이때 이루어졌고 게임 산업과 PC방 사업이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중심으로 e스포츠 관전 스포츠로서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전문 방송국의 케이블 TV 잘 아시는 MBC 게임, 온게임넷 이런 데들이 창설이 되면서 또 한국 주도의 국제 대회도 이 당시에 이제 WCG라는 대회가 2000년도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를 이제 99년부터 2004년까지를 저희가 태동기로 보고요. 성장기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를 성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로서 e스포츠가 완전히 정착이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12개 스타크래프트 프로 구단이 창단을 했고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단의 형태로 12개 기업이 창단을 해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2005년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산 종목으로 카트라이더라든지 스페셜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서든어택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국산 종목의 다수의 e스포츠 정규 리그가 출범을 좀 했었고요. e스포츠의 위기도 이때 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고 이러면서 국내에서도 뭐 STX라든지 웅진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창단 부음을 이루면서 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때 화성 느카프라든지 이런 팀들이 해체를 하면서 또 한번 홍역을 좀 저희가 치렀고요. 또 블리자드하고는 e스포츠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으면서 이 성장기에는 대단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e스포츠 10년사, 20년사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역사들을 보면서 e스포츠 스테이크홀더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산업의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과정들을 보면 사실 지금 미래의 e스포츠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1년서부터 지금은 이제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의 성숙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숙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 스타크래프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전 세계 판매량의 거의 60% 70%가 한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PC 게임이 패키지 게임으로 즐기는 유저들이 이 게임을 이용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 e스포츠화에 성공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e스포츠를 즐기면서 시청을 하다가 내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실제로 별로 접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e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다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 그리고 보다 보니까 다시 플레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제 게임의 휴면 유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임사들이 고심하고 있을 텐데 e스포츠화된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e스포츠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좀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 전용이었어요. 스타크래프트는 해외하고의 기량차도 워낙 심했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e스포츠의 인기가,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한국보다 빨리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만 독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괴리가 좀 심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동반 성장의 좀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뭐 도타라든지 배틀그라운드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가속화에,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즐기는 게임의 갭이 있었던 것이, 또는 즐기는 디바이스의 갭이 있었던 것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격이 좀 좁혀지면서 글로벌 e스포츠가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온라인 중계를 통한 세계화, 대중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트위치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들이 e스포츠 팬의 증가나 유입에 어떤 가속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e스포츠의 이제 큰 최근 변화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회 구조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토너먼트 일회성 위주 또는 어떤 리그 중심으로만 운영이 됐었다면, 지금은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대회 이 부분이 이제 대회 컨텐츠 접근성의 증가에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NBA 같은 경우도 NBA 중계만 보던 것에서 요즘은 화제가 되고 있는 NBA 탑샷 NFT 같은, 그러니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팀의 퍼블리시티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선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수의 권익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확립의 필요성이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일부 뭐 그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게임사 주도로 방송국하고 어떤 리그를 하면서 컨텐츠 제작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팬들이 많아지고 선수 풀이 커지면서 좀 더 공정한 경기를 보길 원하고 어떤 포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대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너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심판 운영진 등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배경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르나 플랫폼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의 결합을 통해서 피파 2 월드컵 그리고 또 저희가 국내에서는 K리그랑 같이 EK 리그라는 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F1도 뭐 슈퍼 E 레이스 그리고 현대 N2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전통 스포츠와의 콜라보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도쿄올림픽에서는 IOC도 버추얼 시리즈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 스포츠 종목들을 게임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플랫폼도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PC 기반에서 지금은 모바일 콘솔로 좀 다양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뭐 모바일이라든지 위닝 11이라든지 또 왕자영웅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그리고 또 와일드 리프트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교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항전의 리그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팀 대 팀에서 국가대표 대 국가대표로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된 배경에는 클럽 팀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으로 UEFA 컵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되겠죠. 클럽 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축구 시스템과 그리고 월드컵으로 대표되는 국가대항전. 그래서 클럽 대항전과 국가 대항전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전 세계 시청자나 어떤 팬층을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e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유럽,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클럽들이 활발하게 창단되고 또 많은 투자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팬들에게 다양한 팬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가대표 이제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가대항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e스포츠도 축구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e스포츠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IT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국가대항전도 얼마 전에 한중일 국가대항전을 치러냈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른 스포츠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에 e스포츠는 온라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클럽 대항전, 국가 대항전 그리고 생활 스포츠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더 많은 국가 차원의 교류를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또 온라인으로 국가 대항전을 하면 핑 문제가 되게 컸어요. 각 지역별로 인터넷 속도의 차이 그리고 서버의 위치에 따른 어떤 렉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한 경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게임 자체 내에 그렇게 각 지역별로 핑을 평준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게임 내에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도 핑 평준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각 국가 간의 인터넷 속도를 맞추면서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속 한국 e스포츠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e스포츠의 주도권은 아쉽게도 북미, 중국으로 e스포츠 주도권이 좀 많이 넘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시장 사이즈가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북미, 유럽, 중국 그리고 여기에 거대 자본과 거대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뭔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로벌하게 e스포츠가 동반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인데, 그럼 이 안에서 한국은 종주국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25일 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이 e스포츠의 그 로드 투 아시아라는 RDAG 프로그램 캠페인이 한국에서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e스포츠 연맹에 가맹된 45개국 중에 한국이 가장 e스포츠 시스템이 선진화돼 있다. 그게 이제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리고 게임산업협회나 저희 e스포츠협회 이렇게 어떤 기관 간의 어떤 협업 모델이 잘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e스포츠 협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45개국 국가 간의 역량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간극이 많이 큽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도 사실 공정하게 되려면 모두 상향 평준화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 씬에서 봤을 때는 아직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다른 전통 스포츠들이 한 50년, 짧게는 50년에서 100년 동안 제도화를 이루어왔던 것들이 e스포츠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e스포츠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축구의 룰이 영국 종가에서 많이 나왔고, 스포츠 마케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의 국제 표준들을 지금 리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 그 아시안 게임의 세부 종목 8개 종목을 선정할 때 저희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종목 선정 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저희 걸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로 또 저희가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절차들을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 많이 받아들였고요. 또 저희가 국가대항전이라든지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도 아시아 e스포츠 연맹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서 이걸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5일 날 또 같이 발표했던 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대한체육회가 팀코리아라는 브랜드로 공식 후원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팀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대한체육회 60개 경기 가맹 종목 단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 마케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저희 e스포츠 협회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해서 e스포츠 국가대표를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 팀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지금 e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협약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e스포츠 연맹과 캐스파의 이제 협업 모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IOC의 e스포츠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 워킹그룹, ELG라고 e스포츠 리전 그룹이라는 공식 워킹그룹이 IOC 내에 발족을 했고요. 저희 캐스파가 여기에 멤버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아시아 연맹에서도 그렇고 IOC의 ELG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e스포츠 관계자 또는 전통 스포츠의 관계자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의 사례를 되게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e스포츠가 종주국으로서 그런 부분 국제 표준을 리딩한다든지 어떤 시스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좋은 사례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OC에서도 e스포츠가 그냥 단지 버추얼 시리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가 공식적으로 종목화가 되는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일회성이 아니고요.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26년에 나고야, 그리고 30년에 카타르 도하, 그 다음 사우디까지 계속 e스포츠가 앞으로 계속 e스포츠가 갈 거기 때문에 이 로드 투 아시아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풀뿌리서부터 국가대표까지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생활 e스포츠와 엘리트 e스포츠가 적절히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또는 정치인들과도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통해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정식 체육 종목 함이 관련된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떤 대회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LC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돼서 1부 리그는 LCK 사무국이 직접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계속 우수한 선수 자원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2군 리그, LCK 챌린저스 리그라든지, 그리고 LCK 아카데미 시리즈를 통해서 프로 선수들에 대한 준프로 라이센스 제공과 함께 프로에 입단 기회를 주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캐스파컵이라든지 군장병 e스포츠 대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사실상 e스포츠판 전국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세종시까지 참여를 해서 17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그리고 한종일 대회, 이게 이제 저희가 e스포츠판 A 매치를 만드는 첫 시도로 한종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 올해 열렸고 이제 해마다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PC방을 저희가 e스포츠 기초 경기 시설로 지정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말하는 뉴스 시스템을 저희가 진짜로 만들어 보려고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e스포츠 대학 리그, 전남과학대가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데 아마 여기 광주니까 전남과학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요즘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현황과 역사, 그리고 한국 e스포츠 협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